네, 오늘은 경제에 대한 분석 들어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어떤 주제 보면 될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벌벌 떠는 증시, 대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슈퍼 화요일을 지나왔고요. 니케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결국에는 공화당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11월 대선까지 어떤 투자 전략을 활용해 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님 그러면 이 슈퍼 화요일을 좀 지나왔는데 관련 섹터들에 대한 흐름과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엊그제 점상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많은 기업들이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역대 대통령들 전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살펴보시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렇고요. 주지사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파견 공사라든가 즉 공무원 혹은 군벌 출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유일하게 기업인 출신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후보지만은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은 결국에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라는 게 지금 손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가 사실 어제 슈퍼 화요일 이후에 대해서 TV 쇼 출연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일정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도 패배를 좀 어느 정도 지금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결국 이제 또 양대 산맥이 또 맞붙는 버전 2가 지금 라운드 2가 지금 또 열리게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지금 현 행정부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기후보호, 그러니까 환경보호 관련된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정유 업체들한테 갑자기 니들 정유 기술 다 있고 여기서 수소 추출 기술이 있으니까 너희 수소기업으로 바꿔라. 이게 5년 만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들도 이미 어느 정도 투자는 하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예상 밖의 행동으로서 수소 투자를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죠. 즉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도하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투자했던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IRA라든가 친환경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기후보호에 대해서 과감하게 탈퇴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주가 간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나 트럼프 타워 살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막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던데 네. 사실 영향 없습니다. 거의 영향 없고요. 일단 화요일 날 당장에 부각됐던 섹터를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방산입니다. 네. 그리고 완성차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전기차 쪽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품 만들거나 내구재 만드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거의 못 갔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방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지난주에 제가 방산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부각될 거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친환경 쪽을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상 터빈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정권 때도 계속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었고요. 원전 쪽이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4월에 또 다시 재입찰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전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라이벌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네. 이 웨스팅하우스도 작년 2023년 11월에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인수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먹거리를 좀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 쪽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살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포지션은
과연 무엇이냐? 미국은 지금 기존에 가동하던 원전들을 다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SMR,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형 원전 모듈 쪽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웨스팅하우스가 또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에서도 이번에 재입찰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거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웨스팅하우스가 과거에 인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체인버첸 엔지니어링에서 1997년도에 한수원과 같이, APK 1400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원천 기술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연방규제법 810조를 긁고 와서 야 그래도 우리 회사 거 아니었냐라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CE를 인수했던 거는 2000년도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지만은 결국 이 기술력 자체가 좀 모호한 선에 있다 보니까 원전이 최근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좀 아쉽다. 이거 내놔라. 로열티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이번 4월에 재입찰이 좀 기대가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입찰 3번 까였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입찰 가능한 몇몇 기업 국가들이 좀 선별을 해보면 프랑스라든가 한국이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재입찰을 하더라도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바라카 원전 때 수주를 했을 때처럼 동일하게 우리 그냥 뭐 하나 얹어줘. 우리 로열티 좀 받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에서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 몰려있던 전력 생산에 대한 분야를 다시 원전 쪽으로 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번 트럼프 리스크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이 원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이제 EU,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SMR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투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EU에서의 그러니까 EU에서 실질적인 입김이 셌던 독일이 원전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임 총리가 이제 사실은 러시아와 워낙 친분 관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워낙 러시아와의 친분이 강하다 보니까 노드스트림 2로 이제 천연가스 쪽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러시아 원유 쪽에서 의존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원전 쪽도 친환경 인정해 달라. 원전 쪽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속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2월에 유럽연합에서도 이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모듈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지지를 약 400명 정도가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먹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계속 너희 분담금 안 내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침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관하겠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토라든가 EU 이런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재무장 지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재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녹취록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야, 너희 크림대교 우크라이나 폭격하라고 지시한 거 너희 공군 참모총장 아니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하라면서 계속 압박 수위 높이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 측에서 이거를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주요 동맹국들 우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연중에 흘려버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위기들이 사실은 유럽 지역을 향해서 지금 총부리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 쪽도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수혜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IRA 아마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IRA라든가 칩스 법안 이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거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따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IRA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고 있는 기업들 CS윈드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IRA 법안 자체도 특정 국가들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재 수급,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광물 수급을 해야 되고 만일 광물 수급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가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또 마찬가지로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FT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 중국과에 대한 어떤 견제들을 지금 꾸준히 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입니다. 칩스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투자하면 시설 투자하면
돈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상무부나 재무부에서 지금 나오는 입장이 뭐냐면은 완전히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기업이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600개가 넘어가서 좀 아슬아슬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돈 주고 투자 다 해놨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입장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과거 트럼프 정권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땡큐 삼성 이 한마디 쓴 것 때문에 삼성이 미국의 가전 공장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의 가전 인지도에서 삼성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갔었죠.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결국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의 형태로 됐던 이 법안이 이름이 바뀌거나 혹은 이름이 바뀌지 않더라도 거기 행정명 자체에서 미국을 우선을 하는 이 조항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 있는 기업들이 받는 수혜는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수혜주가 뭐 신재생 에너지다, 전기차다, 소비재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석유, 화학, 셰일가스 이쪽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너무 단면적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을 주시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들 집중해 보시고 또 IRA 법안의 경우에는 이름이 좀 바뀌거나 혹은 세부 조항들만 약간 바뀌는 식으로 그대로 혜택은 또 보전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이 언급을 주셨던 게 중립지대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이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쪽으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저희 이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쪽을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두산그룹이 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조금 좀 소식 외적인 좀 부분에서 좀 상승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 조금 이렇게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 쪽 수주에 대해서는 계속 목표를 높여가고 있고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투자를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기존에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성급하게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2025년 이후부터 연간 수주 목표를 약 10조로 지금 높였는데 그 원인이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립지대에 있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지역에서의 수주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 잔고를 좀 더 대폭 늘릴 수 있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취지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주 목표를 좀 6조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서 지금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수주를 받았던 그러니까 가스 터빈 사업이라든가 혹은 가스 엔진 사업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올해 좀 2월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영향들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25년 이후부터의 좀 폭발적인 성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충분히 한번 노려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봤고요. 다음 원전 종목으로는 한전기술도 같이 봐주세요. 사실 한전기술, 한전 KPS 이 두 종목을 좀 같이 가시는 것도 병행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한전기술이 결국은 설계 쪽을 담당하고요. 한전 KPS가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 쪽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한전기술도 O&M이라고 해서 이제 작동 및 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차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원전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전기술은 작년에 원전 설계 부분들은 양호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설계 부분들은 양호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동 및 관리 부분에서 조금 후퇴를 하다 보니까 좀 매출 부분이 좀 아쉽다, 영업이익이 아쉽다라는 좀 자평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오히려 착공 지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쌍끌이 효과를 간다. 그러면 굳이 내가 두 종목 중 하나를 고르겠다면 한전기술이 조금 메리트가 있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좀 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원전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 11월에 또 이제 한전기술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 엔진 발전소를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수주를 했었죠. 이렇게 자카르타 지역에서 이제 또 인수를 했었는데 30메가와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두 개를 또 인수를 한 만큼 사실 해외 진출 이력에서는 한수원이 계속 이제 한전 쪽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을 좀 다분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 섹터로 넘어가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죠. 풍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네, 주실까요? 하필 지난주에 풍산을 집었다가 지금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사거리 연전탕 만드는 게 뭐 주가만 사거리만 늘려놓은 꼴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는 일단 이 풍산 같은 경우 좀 오늘 좀 매도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재부각되면서 이런 영향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물들은 조금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서 좀 무리하게 탑승하셨다라면은 일단 좀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풍산을 비롯해서 지금 포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왜 계속 조명을 받느냐?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약 200만 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 당시에 155mm 폭탄을 약 340만 발 정도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말은 절반가량의 지금 탄약고가 비어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만 발을 지원해주고 해외에서도 포탄 지원하고 미사일 지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탄 부족하다는 거는 유럽조차도 탄약고가 비어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차후 풍산을 비롯해서 탄약 생산을 하는 많은 해외 기업들까지도 좀 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다. 실적세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단기적인 목표로 좀 말씀드리면은 뭐 네. 51,300원이라는 이 고점을 상반기 내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49,000원 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조정 매물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4만 원 선까지는 좀 충분히 각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변동폭이 좀 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오늘 신규 진입은 조금 조정 이후에 좀 진입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도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풍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쪽에서는 약간의 뭐 중립지대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대선까지 좀 끌고 간다면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은 기대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D-Day가 사실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쵸. 뭐 결국 이제 뭐 11월 이후에도 원전 투자는 유효하지 않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시 자체에 대해서의 상승 장세가 유효하려면은 결국 거래 매수가 유효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당연히 이제 매도 시점 중에서 저는 11월이 되면은 이제 D-Day에서 마이너스 한 10일 정도부터는 조금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아 가신다 하면은 일단 지금 요번 6월에 한번 또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의 유효성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요 이벤트에 대한 모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이 원전주를 꾸준히 살 수 있는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참고해서 이렇게 수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저희 또 이렇게 대선이 11월 미국 대선이 예상된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들을 보면 좋을지 함께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